KBS 1라디오 검찰이 위례 대장동 등 성남FC 의혹 등의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죠. 이재명 대표는 20쪽 분량의 반박문을 내고 구속영장은 정치적 목적이고 위헌이다,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잠시 후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시간, 끝장토론 각설하고 시간에 이야기 나눠봅니다. 정관용의 시사본부 토요일 2부 출발합니다. 눈비 안 가리고 몸으로 뛰는 기자 박대기의 취재데스크. 대한항공이 이 마일리지 혜택을 변경하는 그런 개편안을 시행하려다가 지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죠. 어떤 내용인지 박대기 기자가 취재해 왔습니다. 박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바꾸겠다는 거죠? 네, 일단 비행기 탑승하면 마일리지라는 일종의 포인트가 쌓이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뭐 그걸 모아서 나중에 보너스 상공권을 살 수 있게 되는 건데요. 종전에는 미국 뉴욕이나 시카고 같은 미국 중부 동부 지역으로 가려면 7만 마일이면은 일반석 왕복권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걸 9만 마일로 이 필요 마일리지를 약 30%가량 높이는 정책을 이제 대한항공이 도입한 겁니다. 언제부터요? 4월 1일자로 시행을 하려고 했는데 시행 일자가 다가오니까 뭐 저를 비롯한 여러 기자들이 시청자 제보를 받아서 이게 좀 문제가 많은 거 아니냐 문제 제기를 했고요. 사실 개편 자체는 2019년 말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직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어차피 해외여행이 불가능했었습니다. 3년간. 이제 해외여행 다닐만 해져서 이 보너스 항공권을 구입하려던 많은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막상 쓸 때가 돼서 보니까 이렇게 나빠졌다. 그래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가 말씀드린 일반석뿐 아니라 이 비즈니스석이나 1등석으로 가면 훨씬 더 그 개편되는 내용이 나빠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미국 동부로 가는 1등석은 지금은 16만 마일이거든요. 뉴욕행 왕복이. 그런데 4월부터는 27만 마일로 필요 마일리지가 약 70% 정도 늘어납니다. 어이고. 사실상 뭐 1등석은 또 비즈니스석은 마일리지로 타지 마시라는 그런 말 정도로 들릴 정도로 조건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일반석은 30% 올렸는데 1등석은 70%? 네. 그냥 뭐 주먹구구식 같기도 한데 대한항공은 그 뭐라 그래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랍니까? 일단 대한항공이 주장하는 것을 전해드리면요. 이 뉴욕이나 파리 같은 장거리 항공편은 이 마일리지 사용이 불리해지는 것은 맞지만 대신 일본이나 중국처럼 가까운 거리 항공권은 필요 마일리지를 전보다 줄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 왕복이 지금은 3만 마일이거든요. 그런데 2만 5천 마일 써도 도쿄 왕복 일반권을 주겠다. 이렇게 하고요. 또 자체 조사를 해봤더니 2019년에 마일리지 이용 고객 중에서 24%만 장거리 이용객이고 나머지는 단거리나 중거리 이용객이기 때문에 단거리나 일부 중거리에 대해서 혜택을 늘리는 이번 조치가 뭐 전체적으로 봐서 불리한 건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뜻 들어온 말이 되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저한테 제보하신 승객들 말씀은 이 마일리지를 많이 쌓은 분이나 마일리지 사용에 좀 조예가 깊은 분들은 아껴뒀다가 미국이나 유럽에 가서 쓰는 것이 훨씬 이득이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일본으로 가는 항공권은 굳이 마일리지를 안 쓰더라도 30만 원대부터 저가 항공권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30만 원에 살 수 있는 일본 왕복 티켓을 3만 마일로 산다고 하면은 1마일 가치가 10원 정도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뉴욕으로 가는 일반석 왕복이 250만 원이거든요. 그걸 이제 7만 마일로 살 수 있었으니까 이 마일당 가치는 35원 정도로 훨씬 더 가치가 높다는 거죠. 아, 그러네요. 그래서 이제 좀 이걸 아는 분들은 단거리에 쓰기보다는 이 중장거리에서 마일리지를 많이 썼다라고 하고요. 특히 1등석 같은 경우는 뉴욕행 1등석이 왕복에 1,400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런데 16만 마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에 1마일당 90원의 아주 높은 가치를 쓸 수 있었는데 뭐 그걸 갖다가 이제 1마일당 1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단거리 위주로 쓰라고 하니까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이제 대한항공 측에서는 이게 손실이었을 겁니다.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 중장거리 그리고 비즈니스석 이상을 이렇게 쓰는 것이 이득인데 반대로 말하면은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손실이었겠죠, 그게. 예. 그래서 아마도 그래서 일부러 장거리 항공권 마일리지 사용은 불리하게 만든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단거리 항공권의 마일당 가격과 네. 장거리 항공권의 마일당 가격이 이렇게 큰 차이가 나도록 설계된 것부터가 조금 왜 그랬는지부터 좀 따져봐야 네,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뭐 그런 걸 따져서 어쨌든 한번 정해졌던 마일리지 제도를 영구히 바꾸지 말라는 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뭐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 바꿀 수는 있는 문제인데 예. 다만 지금까지 기존에 쌓아올린 마일리지는 이제 7만 마일에 뉴욕에 갈 수 있다고 그 소비자들이 생각을 하고 쌓은 거거든요. 당연하죠. 예, 그 권리는 이제 보호해달라는 것이 바로 소비자들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한항공이 하겠다는 것은 기존에 다 쌓아놓은 마일리지를 전부 적용하는 거예요. 예, 새로 생기는 마일리지에만 적용하는 게 아니고. 예, 그렇습니다. 그게 그래서 더 문제가 되는 건데요. 예. 왜냐하면은 이제 이 마일리지가 공짜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이제 비싼 가격에 티켓을 사거나 아니면은 심지어 연회비가 훨씬 비싼 신용카드를 써가면서 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돈을 내가면서 모은 마일리지인데. 그러니까요. 이 코로나가 끝나서 겨우 이제 해외여행을 갈 때쯤 되니까 이 불리하게 바뀐다고 하니까 여론이 좀 안 좋은 그런 상황이고요. 예. 이 제도가 바뀌는 4월 1일 이전에 발권한 보너스 항공권은 규정대로 지금 규정대로 마일리지를 차감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예약을 하면은 1년 뒤 것도 지금 규정대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1년 뒤 마일리지 항공권이 동일할 정도로 이제 마일리지 항공권을 쓰려고 해도 지금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대한항공이 전체 좌석의 한 5% 정도를 마일리지 보너스 항공권 좌석으로 푼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게 뭐 정확히 몇 퍼센트 푸는 건지 또 비행기마다 노선마다 동일한지 혹시 뭐 자기들이 이윤이 많은 노선은 이 마일리지 항공권을 줄이는 것이 아닌지는 여부가 공개가 잘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성수기 때 예. 뭐 마일리지 써보려고 그러면 표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제대로 5%씩 주는 게 맞느냐 이 답답함 호소하는 분들도 네.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대한항공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겁니까? 당국이 무슨 개입을 할 수 있습니까? 이 마일리지 사용 조건 변경은 약관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 내용이 발표가 됐던 3년 전에 이미 그 소비자들 1,800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를 했습니다. 예. 이 이제 부당한 약관이다. 그래서 신고를 해서 그러면 이제 공정위가 심사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될 텐데 예. 무려 3년이나 끌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왜요? 물어봤더니 이게 뭐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뭐 코로나 상황도 있고 그래서 좀 뭐 고려할 점이 많았다고 하는데 그렇게까지 뭐 기업을 배려해 주는 게 아닌가 해서 의문이 좀 많이 들고요. 딴 건 몰라도 이미 기존에 쌓아놓은 마일리지까지 새로운 약관을 적용한다는 건 문제 있다. 이 정도는 뭐 네. 논리적인 거 아닌가요? 누가 생각해도 그런 문제는 글쎄요. 좀 짚을만 한데 예. 답을 안 하고 있었는데 4월 1일이 시행일이기 때문에 그 시행일 이전에는 답을 내놓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한테. 그러니까 뭐 다음 달쯤에 어떤 뭔가 이제 발표를 할 거다. 이게 적법하다 부당하다 이런 내용을 발표를 할 모양입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한마디 했죠. 예, 그렇습니다. 이제 고객이 뒷전이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니까 이 대한항공도 드디어 움직여서 이 마일리지 보너스 좌석 규모를 확대하고 이 보너스 좌석 비중이 높은 특별기도 운항하겠다. 이런 일종의 절충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절충안에 대해서도 다시 원 장관이 또다시 강도 높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 날카롭게 감시하라. 뭐 이런 말을 비공개회에서 했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케팅으로 고객을 끌어들였으면 약속은 지켜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특히 이제 국토부 관계자 그 말에 따르면은 특히 코로나 때 정부의 재정 지원 혜택이 이 대한항공에 들어갔거든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대한항공도 뭔가 이 고객을 위해서 뭔가를 내놔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대한항공 측은 추가 개선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마일리지 개편안 시행 시기를 늦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좀 배경이 있는 얘기들입니다. 뭐 청취자분들도 알고 계시겠지만 최근 이제 윤 대통령이 이 지지율 하락에 대한 돌파구를 찾는 것 때문인지 은행이나 이 통신사에 대해서 이 민생 차원의 견제 발언을 내놓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정권 초의 자유시장 경제와는 미묘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굳이 이제 대통령 편에서 해석을 하자면 이 경쟁을 강화하는 것 또한 시장 경제에서 정부의 임무이기 때문에 뭐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석은 할 수 있습니다만 뭐 그런 점을 이때까지는 강조를 하지 않다가 최근에 좀 기조가 바뀐 것은 사실로 보입니다. 이 같은 차원에서 대한항공 약관 변경 행태에 대해서도 여권에서 강하게 경고하는 기조가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네. 아까 잠깐 언급했던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합병
그건 이 문제랑은 전혀 무관한 거 아니에요? 네, 이 문제랑은 전혀 무관한 문제인데 아직 합병이 완전히 결론이 난 것은 아니거든요. 미국과 유럽에서 합병 승인이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 이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 소비자들이 의문을 가졌을 겁니다. 지금 합병하기 전에도 이런데 과연 합병해서 독점적인 국적기가 되면은 대한항공이 소비자들의 이익을 위해서 전처럼 싼 티켓이 나오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 그렇죠. 과연 이제 독점기업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된 이유에 대해서 많이 걱정이 나오고요. 또 한 가지는 아시아나가 합병이 되면은 아시아나 마일리지를 대한항공으로 바꿔줄 텐데 예. 한 회사가 되는 거니까요. 그렇죠. 그거를 많은 이제 소비자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1대1로 교환을 해줄지 아니면 뭐 0.5대1이라든지 안 좋은 조건으로 이렇게 교환하지 않을까 그런 것도 많이 우려되는 점입니다. 네. 아까 그 대통령실에서는 통신사나 금융기관 등에 대해서 더 좀 경쟁 체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런 인식과 언급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게 따지면 이 국적기 부분 경쟁 체제로 가야죠. 네, 저도 좀 그런 점들을 한번 고려해봐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대기 기자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뜸들이지 않습니다. 알맹이부터 찌릅니다. 고수들의 진검승부. 끝장 토론 각설하고. 주요 정치 이슈들 거두절미하고 알맹이부터 끝까지 토론해보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입니다. 시사평론가 이종훈 박사, 그 민주당 민주연구원 부원장 현근택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전반부 공통질문부터 이번 주에 뜬 인물, 진 인물입니다. 이종훈 박사 뜬 인물 누굽니까? 황교안 전 대표를 왜요? 전 꼽고 싶습니다. 왜요? 뭐 의외로 TV 토론 잘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기도 하고 제가 보기에는 이 탄핵 관련 발언이 아마 유발한 현상이 아닐까 싶긴 한데 구친박계 표심이 황교안 전 대표 쪽으로 조금 쏠리는 그런 경향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반적인 관측은 황교안 전 대표의 표심은 결국은 나중에 김기현 후보 쪽으로 다 수렴되지 않겠느냐. 예. 이런 관측이 지배적이었는데 그 탄핵 발언으로 해서 어쩌면 그쪽으로 온전히 다 못 갈지도 모른다. 이런 관측도 일각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게 탄핵 발언이랑 어떻게 논리적으로 쭉 연결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탄핵의 아픈 기억을 되살리기 한 거죠. 사실은 친박계 쪽에서는 그래서 이 탄핵이란 단어 자체가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단어. 그러니까 그 아픈 기억을 되새기면 당원들은 그 발언을 한 김기현 후보 쪽으로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그 발언을 왜 했냐 하는 거죠. 네, 결국은 자기들 뭐. 그 발언 한 게 문제다. 그렇죠. 예. 그겁니다. 예. 네. 그리고 아니 뭐 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또 뭐 김기현 후보도 사실은 찬성했던 바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제 더 그런 거죠. 그래서 구친박계들 보면 알겠습니다. 이제 연령대 높은 분들이 많은데 이 정도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탄핵 수사했고 윤핵관들도 권선동, 장제원도 다 탄핵 주도했던 사람들이고 김기현 후보도 탄핵 찬성이고 근데 황교안 대표만 그 당시에 물론 직무대행했지만 그래도 이쪽에 있던 거 아니냐. 이래서 어쨌든 좀 지지를 받는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예. 그 말하는 것, 그 말을 언급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행동이다. 그러니 우리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그냥 가자. 이거로군요. 뭐 일단 그런 거 아닌가 그래도 싶어요. 좀 미미하게 나오지 않아요, 아직은? 그래도 뭐 여론조사 이런 것들 보면 그러니까 10% 이상 이렇게 좀 나오고 있고. 그래도 4명 중에 4등 아닌가요? 4등인 경우도 있고 3등인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현근택 변호사는 금주의 뜬 인물? 뜬 인물을 참 찾기가 힘들어요. 요즘 정치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아마 이제 일왕, 나루히토. 왜요 또? 아니 왜냐면 우리나라에서 어찌 보면 일왕 행사를 호텔에서 할 때마다 항상 논란이 생겼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이번에 아마 기미가요 일본 뭐
국가라 볼 수 있는데 이 노래는 사실은 일본 내에서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정식 국가냐 아니냐 이게 논란이 많아요. 왜냐하면 2차 세계대전 때 이거를 뭐 무슨 천황에 뭐 봉헌하는 이런 노래로 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어쨌든 우리나라에서 일왕 행사를 하면서 정식으로 틀었단 말이죠. 예.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에서도 일왕의 권위라든지 이게 어느 정도 인정받는 거 아니냐. 아니 그동안에 매년 했어요. 매년 했습니다. 코로나 매년. 때문에 뭐 잠깐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요. 물론 이제 호텔에서 안 한 경우도 있고 다른 경우도 있는데 기미가요를 틀었다는 게 중요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거에는 안 틀었대요? 안 틀었습니다. 이번에 네. 처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예전에는 아마 이제 남북 한일 관계를 생각해서 일본에서 이거를 좀 자제해 왔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양국 관계가 좀 좋아졌다. 이제는 이거 별로 신경 안 써도 된다. 이런 분위기잖아요. 저는 뭐 일단 물론 이분이 이제 뭐 취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면에서 보면 좀 유익 있게 볼 상황이다라 보고 있습니다. 네. 금주에 뜬 인물 보통 제가 질문하면서 대부분 다 제가 예상한 사람들인데 오늘은 두 분 다 황교안, 나루히토 전혀 예상 밖의 분들을 예상하셨습니까? 금주에 진인물로 가봅시다. 그러면 이종훈 박사. 태영호 의원 전 꼽고 싶습니다. 그렇죠. 4.3 발언 해가지고 본인은 이게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급한 그 전당대회 그 표심 확보와 관련해서 유리할 거다 판단해서 이거를 던진 것 같아요. 어찌됐건 주목도를 높이는 데 성공한 것 같고 관심을 끌어모으는 데 성공했는데 과연 이게 다음번에 이 공천 받을 때 유리하게 작동할까? 그러게요. 네, 저는 아마 이게 꽤나 개인적으로도 악재로 많이 작용할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거는 당에서도 엄호해 줄 수 없는 발언 아닙니까? 그렇죠. 네. 오히려 경고받았죠. 이 발언 해가지고. 예, 그럼요. 예. 네. 제주 4.3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기념일까지 정해서 하고 그렇죠. 있는 그런 건데 그걸 다시 또 무슨 김일성, 김정일 얘기를 꺼낸다는 게 참 그렇죠. 자, 현근택 변호사 금주의 진인물. 저는 안철수 후보 꼽고 싶어요. 그러니까 졌어요? 네, 약간 졌죠. 그러니까 최근에 분위기가 물론 여론조사마다 다르고 당 지지자를 상대로 한 거 다릅니다만 당원들 상대로 한 여론조사를 보면 또 천하람 후보랑 약간 붙은 여론조사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본인의 어쨌든 설 자리가 많이 없어지고 있다.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자초한 면도 많아요. 예. 대통령실에서 아무 말도 없으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그 말에 어찌 보면 이제 완전히 이제 기력을 상실한 거거든요. 최근에 나중에 총선 끝나면 사퇴하겠다 당대표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당원들이 보기에도 이분이 의지가 그렇게 강하지 않구나 이렇게 보인단 말이죠. 급하구나. 급하죠. 네. 그러니까 당대표 나온 사람이 당대표 사퇴한다는 얘기를 뭐하러 합니까? 할 필요 없는 얘기예요. 총선 후에 그러면 제가 총선 승패에 따라서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말하면 총선을 잘하면 난 가는 거고 총선을 지면 내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예. 그럼 총선을 이 사람이 책임지겠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총선 끝나면 사퇴한다. 그럼 지지율 더 빠지죠. 네. 금주의 뜬 인물 진인물에서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관련 인물이 황교안, 태영호, 안철수 셋이나 나왔으니까 본격적으로 그 얘기 좀 더 해봅시다. 조금 아까 일부 시간에 이준석 전 대표 오래간만에 한 20여 분 전화로 인터뷰를 했는데 전망을 단도직입적으로 한번 전망해 보세요. 그랬더니 김기현, 천하람 결선 투표 갈 거고 그렇게 되면 바람이 불어서 천하람 대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희망사항 아닌가 싶어요. 이준석 대표가 세게 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특이한 게 이제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이준석 대표를 엄청 이제 조명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시겠지만 이준석 대표가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럼 천하람 후보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본인이 나가서 본인이 워딩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마치 이준석 대표 아바타 아니면 이준석 대표 대리인처럼 인식되면 올라가는데 한계가 있어요. 결국은 정치는 자기 스스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는 좀 뒤로 물러나고 천하람 후보가 전면에 나서는 게 좋다. 근데 아직 제가 보기에는 천하람 후보가 이준석 대표를 넘지 못했어요. 물론 본인 스스로는 아니라고 하지만 아니라고 할수록 사람들이 이준석이랑 같이 하는구나 이렇게 인식돼서 이준석 대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제가 보기에 본인의 희망사항 아닌가라고 보여요. 천하람 후보도 그런 언급까지 했더라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방송 인터뷰 많이 해서 자기 도와주는 건 좋은데 네. 자기랑 똑같은 시간대 방송 인터뷰를 잡아가지고 이 집중도를 흐트러뜨린다 이런 네. 얘기까지도 하긴 했더라고요.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천하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역시 그래도 좀 정치 경력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 이제 검증 받아야 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이제 그걸 해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역량이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 좀 보여줘야 되는 그런 그 상황이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지금 뭐 시간이 굉장히 단 1초라도 절박한 이제 그런 상황인데 예. 뭐 지금 저도 전반적으로 언론 그 보도 기조를 보게 되면 이준석 전 대표 노출도가 더 좀 높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그거는 조금 불리한 변수인 거죠. 그러니까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는데 상대적으로 좀 개인적으로 바람을 불러일으켜야 되는 그런 그 입장에서 볼 때는 조금 그 부분이 예, 좀 약간 방해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저희 그 끝장 토론 각설하고의 고정 패널들 출신 아닙니까? 네. 천하람 후보가. 깨줘야죠 좀. 뭐 그래서 제가 더 그러는 건 아닙니다만 네. 사실 그 지금 두 분 다 언급하신 것처럼 개인 천하람에 대한 관심이 이제서야 좀 시작되고 있다고 네. 할까? 네. 그래서 천하람이 도대체 누구야?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러니까 천하람 표 뭐가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뭐 행정수도 이전, 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뭐 청계찬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그런 정도까지 업적은 아니더라도 그 얘기 꺼내는 게 네. 천하람이 누구야라고 사람들이 이제서야 검색하기 시작을 하고 알고 보니 이 사람이 대구 출신이었어? 근데 순천에 가서 한단 말이야? 한 번 총선에 나갔을 뿐만 아니라 아예 순천에서 변호사 사무실 개업까지 그렇죠. 하고 이사 가서 거기서 살고 있단 말이야? 뭐 이런 관심이 이제서야 시작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전 개인적으로 조금 좀 아쉽게 생각하는 대목은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좀 홍보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요. 부분인데 핵심 포인트 가운데 하나죠. 그거를 탁 지금 안 던지는 것 같아요. 노무현 전 대통령 같은 경우 보면 지역주의 타파 이러면서 계속 그러니까요. 그 자기가 어찌됐건 영남에 가서 도전한 그런 것들을 강조하고 그래서 그 바람에 이제 그게 또 굉장히 또 호응도 많이 얻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천하람 변호사는 굉장히 도전적인 측면이 있는 인물 아닙니까? 그러면 아예 그 부분만 그냥 집중 부각해도 저는 그렇게 나쁘지 않을 거다. 라고 생각해요.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도 이제 막 갑자기 방송 여러 같이 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왔거든요. 사실은 어찌 보면 이제 치밀하게 준비는 좀 덜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승민 주저앉고 나경원 주저앉고 이러면서 그 공간이 생긴 거거든요. 어쨌든 반윤, 비윤이라 할 수 있는 그 공간에 딱 이제 갔으면 좋겠다는 건데 사실은 당대표 정도 나오려면 준비가 최소한 한 달 정도는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 어떤 컨셉으로 나갈지 홍보 조직도 포인트도 잡고 정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 제가 보기에 조금 시간상 아니면 준비는 약간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치를 한 10년 해왔고 최고위원도 여러 번 나왔고 이렇기 때문에 전국 선거를 여러 번 했어요.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다녀도 막 다른 사람들도 있고 이러니까 되는데 천하람 후보는 아직 그 정도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아직 준비는 조금 덜 된 게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좀 그렇게 봐요. 그래도 아무튼 바람은 좀 불고 있는 건데 그렇죠. 결선 투표까지도 그럼 못 간다고 보세요? 아까 그 제가 언급한 이준석 전 대표 전망에 대해서는 그냥 단언컨대 아니 뭐 그건 아니죠. 희망사항이다라고 그래도 해요. 앞에서 제가 그동안 쌓은 인연이 있는데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제 당원 상대로 한 여론조사는 거의 안 나왔어요. 지지자 상대였지. 근데 최근에 당원 상대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안철수 후보랑 약간 붙은 조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게 샘플이 뭐 한 1,000명 안 되고 뭐 400 몇 명이어서 과연 그게 신뢰성이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물론 이제 당내에서는 조사는 할 것 같아요. 당내는 조사할 것 같은데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조금 빠지는 건 맞는 것 같고 그 공백을 그만큼을 천 후보가 조금 가져가는 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그 포인트는 근데 천 후보가 확실히 조금 더 지금 김기현 후보라든지 아니면 대통령실하고 각을 세웠으면 좋겠는데 지금 약간 안철수 후보를 공격하는 포진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 표를 내가 가져오겠다. 요 자세인 것 같은데 2등 공격해서 2등을 잡긴 쉽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큰 구도가 대통령실 대 그다음에 대통령 그러니까 친윤 대 비윤 이 구도거든요. 근데 이 구도에서 확실하게 비윤 반윤 구도를 섰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에서 약간 주저하는 느낌이 있어요. 이 박사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모르죠. 뭔가 히든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게 있다면 저는 의외로 뭐 그런 카드 하나로도 이게 바람이 확 불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뭐 조금 전에 이제 그 뭐 본인의 어떤 개인적인 강점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뭐 국민의힘을 예를 들어서 뭐 호남에서 다수당으로 만들겠다라든가 뭐 이런 정도의 공약을 내건다 그러면 그건 확 관심을 끌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안 그래도 지금 호남 뭐 민심이 상당히 과거하고 다르고 이러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거에 내가 그냥 헌신하겠다. 사실은 그 호남을 공략해서 만약에 호남에서 국민의힘 다수당 만드는 데 성공한다라고 한다면 하다못해 전북 지역에서만이라도 그럼 이게 수도권까지 그대로 영향을 미치는 그런 거거든요. 예컨대
이제 그런 그 빅 이슈로 뭔가를 좀 승부수를 던져야 될 상황 아닌가. 그리고 요즘에 사실 민생 관련해서도 국민들이 불만 가지는 것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거를 하나를 딱 집어서 좀 핵심적으로 좀 그 윤석열 정부하고 대립각을 세우면서 나가는 것도 예.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 방송을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그 이정훈 박사 그런 방법론을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거 보면 아직은 좀 미흡하다. 아직은 결선 투표 나갈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다. 저는 개인적인 역량이 뭐 떨어진다고 보지는 않아요. 충분한 그러니까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조금 약간 좀 딸린다. 미흡하다.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를 확 넘어설 만큼 그 정도는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천하람 후보의 최대 장점이 대구 출신인데 순천에서 변호사 활동을 출마했던 부분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번이 이제 당원만 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호남 당원이 아주 적어요. 예. 제가 보기에는 아마 한 자릿수 정도, 한 자릿수에도 좀 밑에 쪽일 것 같은데 그러니까 별로 영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본인의 딜레마가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호남에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면은 TK에 있는 분들이나 서울 분들이 반응해 주면 좋은데 별로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관심은 차기 총선 승리도 있지만 대부분 이제 윤석열 대통령하고 어떤 관계냐 여기 많이 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딜레마가 당원 100%를 하면서 이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만약에 여론조사 50%라도 들어갔으면 이제 호남에도 어쨌든 인구가 있고 사람들이 그렇죠. 지지할 텐데 예. 그 부분이 제가 보기에 좀 뼈아픈 부분인 것 같아요. 그 합동 토론회 또 TV 토론회 이런 데서 불거진 김기현 후보 그 무슨 KTX 예, 그 부동산 그 차익 네. 이 부분은 좀 변수가 될까요? 어떨까요? 그 일반 국민들이 그걸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야당 쪽은 이제 정확하게 이제 파악을 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최근 들어 집중적으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일반 국민들은 뭐 이게 뭐 1,800배 이게 뭐지? 이런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인지하는 데까지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사실은 따지고 보면 굉장히 파괴력이 있을 수 있는 이슈긴 한데 좀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점은 이게 또 네거티브 이슈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걸 또 막 이거 가지고 집중적으로 캠페인을 벌였을 때 이제 볼 수 있는 그런 역풍 같은 것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렇게 큰 이슈로 부상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사실은 아시다시피 이제 지난번에도 문제가 됐던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변호사 시절에 산 건 맞습니다. 그 당시에 여기가 뭐 얼마 어떤 가치가 있는지 모르지만 변호사실 샀는데 나중에 뭐 국회의원하고 시장하는 기간에 초선 의원 시절에 그렇죠. 그게 이제 결정이 KTX 노선이 이렇게 바뀌고 뭐 도로도 나고 이러면서 땅값이 뛰었다는 거잖아요. 뭐 그거는 어느 정도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도 노선 변경이 합리적이라고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어디를 지나가야 되거나 그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땅값이 오른 건 많은데 근데 문제는 이제 그 당 선관위에서 이거 네거티브니까 하지 말아라. 아니 그러면 한 사람한테는 이제 불리한 이슈잖아요. 네거티브라는 거는 팩트에 근거 없이 그냥 무조건 뭐 이렇게 하는 건 모르겠지만 개인에 대한 이거는 어찌 보면 검증 과정이거든요. 부동산 투기를 했는지 아니면 그때 노선이라든지 이게 변경되는 과정에 영향을 행사했는지 이런 건데 그거를 제가 보기에 선관위에서 네거티브 그러니까 하지 말아라 하는 거는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심판이 한쪽 편 확 들어주는 거죠. 네. 뭐 보수 성향의 언론에서조차도 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그냥 계속 윤심 논란 뭐 누구누구 주저앉히기 논란 이렇게 하더니 결국은 또 이게 또 네거티브냐 뭐 이런 그 비판적인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무슨 뭐 윤한연대 이렇게 나왔을 때 뭐 이거 안 된다 윤심 맞냐 뭐 이런 얘기 나오는 게 오히려 좀 더 적절하지 않은 거지. 대통령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거는 예를 들어 후보자 개인에 대한 거기 때문에 나중에 예를 들어 지금 당대표 가장 중요한 거는 차기 총선을 이끄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이분이 뭐 그쪽에서 지지하는 건 모르겠지만 수도권이나 이쪽에 와서 막 연설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저분이 누구지?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저분이 뭐 울산에서 돈 많이 벌었다며. 이러면 사실은 그 연설에 사람들이 안 간단 말이에요. 관심을 못 끌어요. 그리고 선거를 이끌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내부 경선 과정에서 이거는 어느 정도 걸러주는 게 맞죠. 그런데 잘 걸러지지 않을 것 같다. 이제 그렇죠. 이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고요. 네. 그리고 뭐 선관위가 확실히 제가 보건대는 뭐 특정 후보 쪽으로 좀 쏠려 있는 거 분명한 것 같고 공정해야 하는데 지금 뭐 사실은 공정선거에 대한 우려가 지금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식으로 뭐 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일단 사실은 이제 당원 숫자가 80만 정도 되고 그러면 중앙선관위 같은 데다가 차라리 이 선거 위탁을 하는 게 전 맞다라고 보는데 그렇게 좀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천하람 후보가 황교안 전 대표에게 그런 제안을 하기도 했잖아요.
공정선거 관련해 갖고 한번 토론을 하자 하도 그동안에 공정선거 가지고 문제를 삼기도 했고 하니까 이게 그 제안을 한 이유가 뭐냐면 자칫 이게 공정선거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렇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으니까.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최근에 선거관리위원회 이렇게 뭐 하는 것들을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너무 이렇게 편향적이어서 예. 저도 개인적으로도 정말 이게 공정선거가 될런지 좀 의문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 당대표 제일 중요한 거는 내년 총선 승리 전략이고 공천을 어떤 식으로 하겠냐는 것인지 이런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각 후보들이 명확하게 아주 구체적인 공약들을 좀 내걸도록 하고 그 경쟁 이런 게 좀 붙어야 되는데 그런 게 거의 안 보여요 지금. 그렇죠. 그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뭐 당장 이제 뭐 정당 개혁 뭐 이슈도 좀 있는 거고 그거 말고도 그러니까 지금 정책 이슈로도 지금 사실은 그 논란을 그러니까 서로 좀 논쟁을 벌여야 될 것들이 꽤 많잖아요. 많죠. 네, 예. 많고. 뭐 에너지 가격 문제 뭐 이런 등등 그렇습니다. 같은 거. 이제 그런 것까지 다 민생 현안까지 포함해서 윤석열 정부가 좀 제대로 대응하고 있는지. 그러니까요. 무역 역조도 지금 계속 몇 달째 예. 지금 뭐 이렇게 적자가 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과연 뭐 경제 정책에서 대응을 잘하고 있는지 부분도 그렇고 그런 부분도 충분히 토론이 되어야 하는 거고 예. 또 사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금 국민적 지지도가 그렇게 높지 않은 이유가 정책 수행에 대해서 그렇게 신뢰를 못하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분명히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을 이제 이 전당대회 같은 더군다나 당대표를 뽑는 그런 그 과정이라고 한다면 토론 과정에서 과연 윤석열 정부가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다면 뭘 못하고 있고 그리고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때에 따라서는 사실은 대통령 대신 사과도 좀 해야 된다라고 저는 봐요. 네, 어찌됐건 민생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 아닙니까? 자,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전혀 지금 토론이 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부분이 굉장히 좀 안타깝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100%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논란이 뭐 당정 일체냐 분리냐. 그러니까요. 예, 명예대표가 뭐 할 거냐 말 거냐. 예. 그러니까 모든 전당대회가 윤석열 대통령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예. 누가 대표가 되더라도 특히 김기현 후보가 대표가 되더라도 당 총재 비서실장 아니면 뭐 바지 사장 허수아비 대표란 말이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럼 모든 아마 지금 정치 국민의힘 있는 분들이 이제 공천이 중요한데 당대표한테 가겠어요? 대통령실로 가겠어요? 당연히 대통령실 눈치를 볼 거 아닙니까? 그럼 대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어찌 보면 본인 스스로 지금 이거를 막 이용해서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있지만 본인 스스로 이제 부메랑이 될 거다. 저는 아마 당직 인사할 때도 대통령이 관여할 것 같아요. 사무총장이라든지 아니면 중요한 뭐 어떤 공심위원장 할 때도 그럼 사실은 당대표가 왜 필요해요? 그냥 지명하지. 그렇죠. 뭐 집권 여당의 당대표 뭐 그동안의 과정은 어땠든 간에 남아있는 기간만이라도 뭐 개헌 문제라든가 선거제도 개편 같은 굵직한 정치개혁 이슈들 또 정당개혁 그리고 공천에 관한 어떤 부분들 또 뭐 각종 민생 과제 부분에 대한 정책적인 어떤 대결 이런 것들이 남은 며칠만이라도 좀 이루어지고 뭐 당원들도 그 경쟁 구도를 좀 살펴가면서 제대로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전당대회가 좀 되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1시 33분 향해 가네요. 잠깐 교통정보 전해드릴게요. 김민희 씨. 네, 점심시간을 지나면서 정체는 조금 줄었지만 여전히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순천 2터널 부근 3차로와 갓길에서는 고장난 화물차를 처리하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는 먼저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용인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입니다. 이후 강원권에 진입해서는 새마을 부근으로 속도 줄여 지나고요. 더 가서 둔내터널에서는 전 시간에 이어 또 사고가 나면서 1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파바다 동둔내 하이패스 요금소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서울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양화대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4차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준비가 한창입니다. 전쟁기념관 북문 부근과 숭례문 일대 또 서울역 광장과 서초동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각각 집회가 예정된 만큼 주변 도로 혼잡이 예상됩니다. 먼 곳에서 우회해서 지나시기 바랍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끝장 토론 각설하고를 듣고 계십니다.